오늘은 주식시장에서 특히 이 천연가스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특징입니다. SK가스를 평소에 많이 거론이 되는 종목이 아닌데 오늘 7% 넘는 상승을 나타내고 있어서 관련 종목군들은 또 기회가 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팀장과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투자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등락이 왜 이렇게 나오죠? 게다가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오늘은 또 낙폭이 좀 큽니다.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일단 많이 빠졌으니까 기회일지 아닐지부터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두산인프라코어 투자는 좀 자제하라는 의견이시네요. 정태근 팀장님, 네. 이 유상증자 배경은 일단 뭔지 그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단은 두산인프라코어 차이나에 대한 어떤 인수 자금이라든지 그리고 항상 유동성 확보 뭐 그런 명목으로 나오고요.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산그룹 자체가 돈이 현재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좀 봐집니다. 예. 2017년 이후부터 두 타로 운전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두산중공업의 타격을 상당히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잘 아시다시피 뭐 두산퓨얼셀 같은 알짜 자회사를 매각을 하면서 유동성 확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지금도 두산인프라코어의 어떤 이 유상증자는 큰 맥락에서 보면 뭐 유동성 확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저도 내부자 거래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어쨌든 확실한 건 지금 유동성이 좀 쪼달리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유상증자도 어떤 건 호재가 되고 또 어떤 건 악재가 되죠. 뭐 소위 말하는 일반 공모 같은 경우에는 오버행 이슈 때문에 당연히 악재가 되고, 그리고 제3자 배정이라든지 뭐 대주주 배정이라든지 뭐 주주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호재가 되는 거 상당히 좀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뭐 주주 배정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과연 뭐 긍정적인 시선으로 시장에서 바라볼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가액을 보게 되면 6,950원 정도, 지금 정도 가액권에서 한 30% 정도 할인된 가격인데, 이 가액이 시장에서 판단을 할 때 양적으로 갈리겠죠. 지금은 주가 대비해서 너무나 싸구나. 네. 그러면 받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예. 반대로 6,950원이기 때문에 그럼 6,950원까지 빠질 수가 있겠구나. 안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에서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전자보다는 후자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6,950원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무상 감자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상증자, 무상 감자까지 진행을 하게 된다라면은 모르겠습니다. 6,950원을 저가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20% 정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봤을 때 일단 악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두산인프라코어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항상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 얘기가 나왔을 때 네. 뭐 기계주택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지금 미국 인프라 투자보다는 죄송합니다. 중국 인프라 투자보다는 예. 미국 인프라 투자 쪽을 보게 된다라면은 두산인프라코어보다는 두산 밥켓을 선택을 하자라면은 양자 태기를 하자라면은 네. 저는 굳이 두산인프라코어보다는 두산 밥켓 쪽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회사를 본다라면은 현대건설기계, 차라리 이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기계 업종에 네네.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업황 자체가 지금 투자하기 괜찮습니까? 두산인프라코어만 나쁜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네. 지금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도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여기에 1,100억 불을 현재 예산을 투입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들어간 인프라 투자, 뭐 철강, 기계라든지 이쪽에 미국 쪽 모멘텀을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뭐 미국 쪽 사업을 보게 된다면 뭐 두산 인프라코어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의 어떤 기업 사정을 봤을 때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즉 양자택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양자택일을 하게 된다라면은 두산 인프라코어보다는 아무래도 두산 밥켓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은 네. 두산 그룹주들 이렇게 기계 업종 같은 네. 경우에는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중국 모멘텀으로 또 그렇죠. 오르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중국은 요즘 경기 지표들이 숫자가 예상치를 계속 하회하고 있어서 네. 지금 투자하는 게 좀 맞을지 시기상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만. 그렇죠. 그게 항상 시기가 있죠. 예. 예를 들면은 뭐냐면
2007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예. 당시에 대중국 관련주로 해가지고 철강, 조선, 그때는 기계, 건설 뭐 다 갔었거든요. 대세였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외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어느 쪽 경기를 탈 것인가 항상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말씀하셨듯이 중국보다는 미국 쪽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네. 아무래도 모멘텀은 미국 쪽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차원에서 좀 해석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민재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두산인프라코의 5대1의 무상감자 실시는 네.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무상감자 같은 경우에는 일정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매매 정지는 10월 8일부터 25일까지 정지 기간이고요. 신주 상장 예정일은 이제 10월 26일인데 그 무상감자를 이번에 감행하는 이유가 사실 이제 예. 그 두산 인프라코어 자체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져서 자본 잠식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회사의 측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상감자를 통해서 이제 그 좀 이런 재무 개선을 좀 하고 앞으로 이제 신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해서 나가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상감자를 하고 좀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증자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사실 주가에서는 영향이 엄청나게 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방향은 하방으로 가겠죠. 네. 앞에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 지금보다 한 30% 정도 할인된 가격이다 보니까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따라갈 거라고 당연히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상감자랑 유상증자 둘 다 같이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그 이제 유증이 한 8천억 원 규모인데 이 현대에서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명이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로 바뀔 건데 예. 현대중공업의 인수대금이 8,500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상증자가 8천억이고 또 시가총액 또한 8천억 정도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 규모 자체가 너무 크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 현대에서 지금 인수를 할 때 8,500억이고 그 증자가 8천억이다 보니까 이 그 인수자금을 우리 개인 주주들한테 약간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그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회사 자체적으로 어쨌든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한 거겠지만 뭐 회사에서는 얘기를 했을 때 뭐 중국 쪽에다가 이제 신사업을 좀 한다고 좀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 한 10년, 20년 장기로 봤을 때 지금 결정한 사안이 좀 괜찮을 거라고 하고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우리 주주들은 그렇게 긴 시간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방향이 사실은 하방으로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 정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정태근 팀장 같은 경우는 한 6천 원 선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는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입니다. 그래요. 올해의 주인공은 그래, 넙니다. 한때는 HMM이었고 이제는 두산이 아니죠. 에코프로비엠이 와 진짜 승자입니다. 승자. 더 오를 수 있겠습니까?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2차 전지에 정말 그야말로 아주 큰 형님입니다. 요즘 그 소위 불타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신고가 종목이 더 가니까. 네. 그리고 2차 전지 업황도 그렇고 굉장히 매력이 있는 종목인데 추가 상승 가능하겠습니까, 팀장님? 50만 원은 찍을 것 같아요. 50만 원은 찍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 소위 말하는 쏠림 현상, 네. 그 쏠림 현상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본 게 에코프로비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있는데 배터리 3사 쪽으로 사업을 다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삼성그룹이 뭐 예전에도 합작법인이 있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견기업과 합작법인을 만든 건 이 에코프로비엠과 이게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투자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는데 그 보수적으로 하는 그룹이 에코프로비엠과 이렇게 손을 잡았다는 건 그만큼 에코프로비엠의 성장성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네.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예. 여기서 또 시너지가 날 것이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에코프로비엠과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또 맺었죠. 예. 그러니까 배터리 3사가 다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당연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7월달 같은 경우는 또 전구체 공장을 또
완공을 해가지고 현재 전구체 생산을 해 나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양극재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에코프로비엠은 정말 진짜 어찌 보면은 이 2차 전지 소재 내에서 이제 삼성과 같은 그런 어떤 그 네임밸류를 가져간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양극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그 전구체, 그러니까 양극재는 전구체와 리튬을 믹싱을 한 게 이제 양극재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전구체 같은 경우 중국의 의존도가 95%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국산화를 진행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 그 전구체를 기반해서 고품질의 양극재를 상당히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 전구체도 기본이 되는 것들이 니켈, 뭐 알루미늄, 코발트 이런 부분인데도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통해서 또 안정적인 원료를 공급받게 되고 이 원료를 공급받게 되는데 또 안정적인 100% 납품을 하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이 있고 거기다가 예. 삼성 SDI까지 납품을 하게 된다는 그런 뉴스가 올해부터 계속 나왔는데 예.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증설을 통해서 진행을 해 나오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도 이제 매출까지 반영될 가능성이 제가 본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50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도 결국 기업의 가치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네. 결국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주가를 안 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걱정이 50만 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걱정이 되는 건 이제 9월 9일부터 주가가 또 이제 새롭게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어떤 종목을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 인트로메딕이라는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에 그 상장 초기의 흐름을 좀 같이 보고 싶은데 네.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상장하고 난 다음에 기존의 완만한 상승 추세에서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서 이후에 보신 바와 같이 이게 고점으로 형성이 됐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은 기존의 상승 추세를 뛰어넘는 변동성이 나왔을 때 고점 신호가 되는 경우가 있었던 과거 사례를 참고를 해봤을 때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도 뭐 상승이 안 가팔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기존의 어떤 상승 추세보다도 더 가파른 상승세가 나온다라는 것들은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불꽃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미 6월 달부터 현재 발을 뺐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 6월 달부터 발을 빼고 있고 그 이후에 외국인이 이제 이 종목의 추세를 현재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외국인의 수급을 이제부터는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에 와서 상승 탄력이 상당히 가팔라졌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50만 원까지 목표가 설정은 가능하겠지만 이 50만 원을 찍고 난 다음에는 조금 마지막 불꽃이 될 가능성도 이제는 좀 대비를 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 이유는 기관 투자자들이 요즘 그 외국인은 사고 있지만 네. 기관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관이 6월 달부터 발을 뺐고 최근에 와서 이제 상승 기가 좀 가팔려지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외국인도 조금 발을 뺄 가능성도 이제 염두에 두는 게 좋다는 거죠. 왜 그렇게 보시죠? 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차익 실현하는 겁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제도권 계신 분들의 뭐 PER인지 PBR 같은 어떤 가치 분석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제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저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결국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업의 어떤 그 적정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주가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주가를 봤을 때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고점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100%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어떤 식으로 그 급등했던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고점을 신호가 나왔었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예. 항상 끝자락에서는 변동성이 커졌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제 경험치에 의해서 네, 무슨 얘기인지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물론 그 밸류에이션상 지금 비싸다는 가격을 논할 자리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실적이 네네, 계속 맞아요. 좋아지고 있고 매출이 구조가 나오는데 10조 원의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아마 실적이 2배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만 네, 경험적 지표로 봤을 때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고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혹시 그 한민재 팀장께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저희 HMM도 그랬고 올해 네. 꼭 대장이 계속 갈 때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는 경험적인 게 있어서 아마 네.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대장이 잘 가니까 오늘 코스모 신소재, KEC, 2차 전지 관련주들 모두 다 정말 또 계속 네. 쉼 없이 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팀장님? 일단은 저는 이제 업사이드는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즘에 앞에서 이제 PER, PBR 이런 이제 가치 투자 지표 같은 거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이 2차 전지나 뭐 아니면은 뭐 친환경 관련 섹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 PER이나 PBR 이런 걸로 보고 투자를 하시면은 절대로 투자를 이제 진입하면 안 되는 그런 구간이긴 한데 사실 이제 이런 친환경 쪽은 이제는 이제 캐파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장 규모는 이제 말도 안 되게 커질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 회사들이 어느 정도의 캐파를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10조를 이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0조 원을 3년 동안 이제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캐파를 보면은 2023년까지 에코프로비엠이 6만 톤 규모입니다. 근데 이 10조 원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총 30만 톤을 공급을 해야 되는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캐파를 좀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공장을 지금 늘려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네. 추가적으로 또 공장 증설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규모의 이제 파이를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많이 녹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주가는 사실 지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장은 계속 간다라는 그런 공식으로 좀 대입을 해 보면은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충분히 업사이드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그 한민재 팀장께서는 50만 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한민재 팀장께서는 한 어느 정도의 추가 상승 열어주십니까? 이거는 근데 사실 예. 쉽게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없죠. 30만 원 갔을 때도 이제 좀 잠잠해지려나 이렇게 그렇습니까? 생각했었는데 예, 네, 지금 알겠습니다. 말도 안 되게 또 더 올랐다 보니까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이 되게 올랐다고 얘기를 해줍시다. 충분히 이유 있는 상승이었고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오늘 추가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SK가스입니다. SK가스가 주가가 오늘 지금 탄력이 좀 둔화되기는 했는데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추가 상승 가능한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다. 이번에는 저희 한민재 팀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자주 거론이 되는 종목은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쉬운 종목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그 이제 회사의 이제 내재적인 가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움직임 같은 거를 좀 보고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그래서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게 실적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6.4% 감소했고요.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이 또 20%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 SK가스가 근데 이제 최근에 굉장히 단기간에 급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아마 이제 저는 수소의 영향이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이제 뭐 거의 뭐 수소 어벤져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대기업들이 많이 수소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수소 관련 섹터들이 좀 많이 급상승을 하면서 SK가스도 같이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SK가스도 이제 수소 사업에 진출을 했는데 진출하고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소라는 것 자체가 그 시장이 이제 약간 초입 단계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기술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아직은 이제 시장에 뭐 기술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충족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요. 뭐 SK가스가 지금 수소 사업을 지금 선언을 하고 진출을 했다고 했지만 아직은 지금 막 밟아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네. 지금 뭐 다른 대기업들이랑 약간 협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롯데케미칼이랑 이제 올해 수소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한 100개 정도의 수소 충전소를 이제 건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소 경제가 커질 때 관련해서 좀 그때 테마를 같이 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네. 뭐 전반적인 실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매도 의견이고 근데 수소를 보고 진입을 하신다고 하면은 뭐 관련해서는 이제 테마가 같이 불 수는 있다 정도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SK가스를 비롯해서 한국가스공사도 동반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2% 넘게 오른 38,500원인데 SK가스의 차트가 가파르게 올랐는데 한국가스공사도 최근 이 바닥권에서 업사이드로 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민재 팀장께서도 지금은 좀 정리할 때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한민재 팀장이 정태기 팀장님 죄송합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네. 왜 지금쯤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어,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X를 드린 건 지금 굳이 이 자리에서 따라가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갈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단계에 올랐기 때문에 지금 자리 들어가게 되면은 물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예는 최근에 그 차진이라는 회사 때문에 RT캐스트라는 종목이 급등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 단계 급등했다가 지금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의 어떤 사례를 좀 참고해 보자면 SK가스 같은 경우에 앞으로는 가겠지만은 굳이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정을 기다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X를 선택을 했고요. 좀 차진이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짧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 최근에 RT캐스트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RT캐스트가 차진이라는 회사의 지분의 16.7%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 전기차 충전 플랫폼 회사인데 또 이 회사가 또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현대 오일뱅크와 전기차 충전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를 이제 SK가스로 가져오게 되면은 SK가스라든지 이원 같은 경우는 SK 주유소를 통해서 조금 전에 그 현대 오일뱅크가 전기차 사업을 진행하듯이 SK가스도 마찬가지로 LPG에서 수소로 전환시키는 충전 사업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에 제가 오늘 주가 급등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수소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추출 방식인데 부생 수소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석유화학 공정이 있긴 SK그룹 같은 경우는 이 부생 수소 방식으로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생 수소 방식으로 수소를 뽑아내고 네. 그걸 SK 주유소 쪽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모멘텀을 보게 되면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 오늘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놓치지 않을까요? 오늘 못 들어가면? 모르겠어요. 놓치더라도 저는 예. 이 자리에 지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안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다 자신의 또 투자 성향이 있는 네. 거니까요. 그 전기세를 올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추석 네. 이후에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해서 SK가스와 같은 이 가스 관련주들의 공동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유틸리티 업종에 대해서는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만 이 뉴스와 같은 분명한 모멘텀이 있어서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한민재 팀장,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